네, 두 번째 매국 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국 단체, 대표적인 매국 단체인 일진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진회의 대표했던 사람으로는 송병준과 우리가 이용구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송병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병준이라는 사람은 민영환의 식객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민씨 촉적들 이야기하잖아요. 민씨들 중에서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민씨가 많은데 민씨 중에 유일하게 민영환은 충정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되면서 우리 그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을 때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또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나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결순국하신 분이 바로 민영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집에 식객으로 이제 젊은 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과의 급제를 하면서 수문장이라든지 여러 무관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병준은 언제 일본과 맞닥뜨리게 되느냐 하면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그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될 때 그 체결을 하러 오는 일본 사람들의 그 접객으로 접대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그때 알게 된 사람과 함께 부산에서 이 한일 합작 상회를 개설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과 이 조선이 같이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송병준은 딱 보니까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맺는 그 과정에서 야, 이제 세상이 변하겠구나. 일본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알기 때문에 어디에 붙으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회를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김옥균이 개화파였던 사람이 일본의 그 협력을 일본이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을 믿고 급진적인 개화를 하려고 하다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3.1천하로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당시에는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김옥균을 보살펴 주지도 않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궁에서 김옥균을 암살을 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누구가 발탁이 되냐? 바로 이 송병준이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병준이 일본으로 가서 김옥균을 암살을 하러 갔는데 어이없게도 가서 김옥균을 만났어. 근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김옥균에게 감화가 되는 거예요. 송병준이. 그러면서 김옥균과 오히려 이렇게 친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옥균과 협력을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송병준도 벌을 받게 되지만 다시 이제 관직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김옥균은 일본에 있다가 또 상해로 이제 그 도피를 하게 되죠. 도피 생활 중에 끝내 암살이 되게 되는데요. 이 김옥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송병준은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옥균을 죽인 이 정부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더 그 일본의 어떤 산업을 배운다라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송병준은 일본 말도 잘하고 그쵸? 그리고 이미 마음이 조선에서 떠났어. 조선으로부터 떠났지. 그리고 이제에도 밝지. 그리고 무관 출신이지. 그러다 보니까 러일 전쟁에 일본군의 통역으로 우리나라로 같이 일본군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친일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를 조직을 하냐? 유신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요. 그 친일 단체인 유신회를 조직을 하고 며칠 있다가 이 이름을 일진회로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송병준이 이후로는 이제 일진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1924년에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왕이 송병준이 죽었다고 포도주 뭐 12병인가? 그거를 선물로 하사를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그리고 또 자기도 또 내려주고 그럴 정도로 일본에게는 너무 고마운 인물이 바로 이 송병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병준이 다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 건 뭐냐면 이 후손들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송병준이 받았던 자기는 바로 장남인 송정헌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토지들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세도가로서 명성을 떨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또 아들인 송재구는 일본의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아니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나에게 땅을 좀 불화해달라.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땅을 불화받아서 거기에 목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송돈호라는 사람이 이 송돈호가 우리나라의 송병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동산이 주한미군의 땅으로 그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주한미군 이 땅을 가지고 13만 평이나 되는 그 땅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친일 재산 환수를 할 때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했던 그 뻔뻔스러운 사람이 이 송돈호예요. 그리고 이 미군 기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땅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언론에 2000년대 들어와서 보도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이 송병준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했던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독일에 협력했던, 나치에 협력했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찾아내서 단죄하고 그 당시에 친일 매국했던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단죄를 하는 그런 마당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후손들이 그 부끄러움과 뻔뻔함,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재산을 반환받고자 했다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이 사람들의 인성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 친일 매국했던 후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뻔뻔스럽게 살 수 있게 만들어놨던 그 우리나라의 상황들, 이 처단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이 상황들이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기억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진회의 또 다른 파인 이용구라는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이용구라는 인물도 정말 독특해요. 뭐냐면 이 사람은 20대 때 동학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동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학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동학이라는 것은 외세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 우리나라 내의 정치가 많이 이게 와해가 되면서 민중들이 너무나도 고통받게 되면서 이런 우리가 민권도 이제 살리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부패한 정권도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도 막아내는 그런 집단이 바로 동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학군에 입교를 했던 사람이고 그냥 동학 그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지도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동학군을 수만을 지도를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동학군을 하다가 이제 동학군을 갑오 농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청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진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용구는 총상을 다리에 크게 입기도 하고 이 부인이 또 동학 지도자의 부인이라고 해서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구도 그 해월 이시영 선생하고 같이 도피 생활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투옥이 돼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그 잔혹한 고문들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국을 앞장서서 하게 됐느냐? 이 동학이 너무 핍박을 받고 하다 보니까 손병희 그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피신을 할 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일본을 봤더니 일본이 엄청 발달이 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1904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지금 전쟁이 났어. 그럼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패배할 텐데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냐면 동학이잖아요. 서양 세력인 러시아보다는 동양 세력인 일본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동학에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이용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진보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학은 많은 그 민중들이 기반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회라는 조직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이용구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 흘렸던 게 뭐냐면 대동합방론이라고 하는 것을 흘리게 돼요. 이 대동합방론, 이때 합방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일합방이라든지 그런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대동합방론에 의하면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연방을 결성해서 서양 세력들을 막아내자. 그래서 아시아의 부흥을 일으키자. 그런데 청나라는 지금 아편전쟁 이후로 이미 쇠했고 그렇다면 누가 돼야 되느냐? 일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아시아가 협력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되게 귀가 이 당시에 솔깃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같이 내세운 게 뭐냐면 일본하고 이 조선은 같은 그 혈족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내게 되면서 이때 일본의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회유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용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수송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경인철도를 건설하는데 그 노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밀정이 되어가지고 러시아의 정보를 캐내온다든지 정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이 이용구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일진회를 만들어가지고 을사늑약을 체결한다든지 또 경술구칙 때 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에다가 갖다 바치는데 앞장을 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1907년에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군대가 해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의병이 마지막으로 해산된 군인들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정미의병이 조직이 됩니다. 그때 이 의병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섰어요. 일진회가.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이용구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너무 깊이 친일과 매국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9년에 가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 일진회 회원들을 나중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나면 일본과 우리 조선이 같이 이제 한 나라가 되게 되면 나는 간도 지방으로 가서 거기 간도에서 새로운 새를 만들어서 신천지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황된 그런 야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솔직히 개인적인 어떤 재산을 축적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그런데 철저히 곳곳마다 다 일본의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은 뭐라고 하냐? 그래, 우리가 한일합방을 하는데 너가 도움을 준다면, 일진회가 도움을 준다면 이 간도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300만 엔이라는 거금을 내가 주겠다. 300만 엔뿐만이 아니라 3천만 엔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혹 속아가지고 한일합방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가서 한일합방을 우리 조선 사람이 원한다라고 하는 연설을 하고 다닌 사람이 이 이용구예요. 이 300만 엔을 줬을까요? 안 줬겠죠. 한일합방이 되자마자 바로 뭐예요? 일주일의 기한을 주고 일진회를 해산하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울화병을 얻게 되고 한일합방이 된 지 2년 후인 1912년에 폐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서야 눈물로 내가 언제부터 속은 것일까요? 처음부터 속았던 것이 아닐까요? 라고 눈물로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먹히게 되고 이 사람도 평생 매국노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기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진회는 앞에 봤던 송병준과 이용구가 만든 일진회는 1904년에 12월에 조직이 돼가지고 1910년에 이 6년 동안 나쁜 짓 다 할 거 다 하고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되는데요. 송병준의 유신회와 이용구의 진보회가 합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송병준은 일제의 비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제의 비호만 받았지 전국적인 조직이 없었어요. 몇백 명 안 됐어. 그런데 이용구라는 것은 동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수만 명의 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송병준은 전국 조직이 필요했고 이용구는 일제의 비호가 필요해서 둘의 원하는 바가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4년에 일진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송병준과 이용구도 마찬가지로 반정부 인사면서 정치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말이 맞아가지고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진회는 바로 일본 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일본이 노력을 하고 들어왔지만 일본 내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빨리 이 조선을 침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군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친일 내각을 통해가지고 통감부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들어온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 중에서 일본의 군인들이나 낭인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단체가 바로 이 일진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일 내각이었던 이완용,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봤던 이완용 같은 경우는 이 일진회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완용은 조선으로 따지면은 선비, 그쵸? 양반 집안,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었고, 그리고 통감부와 같이 친일 내각을 형성했던 그런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일진회라는 단체는 무관이 만들고 또 동학 싫어하잖아. 이런 동학이 합쳐져서 만든 단체면서 뭐예요? 군이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이완용은 일진회랑 친하지 않았어요. 서로 별로 안 좋아해서 싫어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본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완용 친일 내각과 이 일진회 서로 경쟁을 붙여서 누구가 더 일본에게 나라를 먼저 갖다 바치느냐, 이런 경쟁까지 붙이는 정말 부끄럽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 일진회는 뭘 주장했냐? 일본의 보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 보호국화를 자청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을사늑약을 빨리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일진회예요. 그래서 1904년에 만들어져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될 때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니네 조선 사람들이 이걸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이 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보내잖아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고종에게 퇴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송병준과 이용구가 칼을 차고 고종에게 가서 퇴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고종한테 가가지고 일본 왕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어이없는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진의 송병준과 이용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 우치다 료헤이, 이 사람이 우치다 료헤이고요. 그 다음에 송병준 같이 사진을 찍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치다와 여기는 이용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케다 한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같이 매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일진회를 우리가 알려면 누구를 또 알아야 되냐? 흥룡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흥룡회는 뭐냐면 1901년에 이제 창립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 낭인이에요. 낭인들은 뭐냐면 사실은 소위 말하면 낭인은 백수야, 백수. 우리가 을미사변 일어났을 때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람들은 일본의 낭인들이 들어와서 칼로 수십 차례 우리의 왕비를 찌르고 이렇게
시체를 불에 태워서 버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낭인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요시다 쇼인 공부할 때 이야기 나왔는데요. 요시다 쇼인이 있을 때 요시다 쇼인이 이야기했듯이 그 요시다 쇼인은 조슈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츠마 번 여기에서 명치 유신이라고 하죠.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고 일본이 제국주의화 되는 기반을 만들었던 세력이 그 조슈번과 사츠마 번인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거기에서 제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뭔가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어.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 애국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이 일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굳이 관직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무라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낭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 돈 많은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요. 칼 들고 쳐들어가서 다 칼을 내밀면서 목을 겨누고 돈을 내놔라. 근데 그 돈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본을 대제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다. 이래가지고 그 재벌들 돈을 끌어다가 가서 만주라든지 이런 중국 땅에 가서 대륙 낭인이라고 하고 또 조선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조선 낭인들이 흥룡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흥룡회는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요동반도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청일 전쟁의 그 전리품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국 간섭이라 그래가지고 서양 세력들이 그 간섭을 해가지고 다시 그 요동반도를 반환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러시아의 힘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러시아가 야, 그거 다시 그 청나라한테 줘 하니까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주더라. 그러면서 이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비 확장을 막 이렇게 펼치게 돼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 조선의 황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실에서는 야,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하면서 민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와 친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러시아랑 붙게 됐다. 그러면서 이 일본 낭인들이 그 민비를 그래서 시해를 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을미사변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이제 벌이게 되는 사람들이 이 낭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일 혈통론,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과 일본은 같은 혈통이다. 또 대륙 팽창론, 그 다음에 대아시아 제국주의. 야, 우리 아시아가 힘을 합쳐서 하자. 근데 중심을 내가 할게, 일본이 할게,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선 낭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흥룡회가 일진회를 뒤에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송병준이 구속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내각에서는 이 일진회가 막 소란스럽게 일하고 이런 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송병준이 구속이 되는데 이 송병준을 풀어달라고 이용구가 찾아갔을 때 흥룡회에서는 뭐를 제안을 하냐 하면 석방 조건으로 흥룡회랑 같이 한일 합방 청원 운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용구가 좋다. 우리가 바라던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송병준이 그 구속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세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 이용구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쿄에까지 가서 이 이런 망신이 없죠. 합방이 필요하다. 제발. 우리나라를 바칠 테니까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럴 때 데라우찌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총독으로 와 있던 데라우찌가 이완용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자극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너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지금 송병준하고 이용구가 먼저 나라를 바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그 이완용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먼저 앞서서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지금은 이제 이 친일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친일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국노,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매국노의 여러 종류 중에 우리가 앞에는 이제 이완용, 대표적인 그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이완용을 봤고요. 두 번째는 친일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진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나라를 팔아먹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윤덕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완용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완용보다 더 악독했던 사람, 윤덕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윤덕영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조선의 제일 마지막 왕인 순종 있죠. 순종. 그 순종의 부인이 바로 순정효 황후가 되겠습니다. 이 순정효 황후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윤태경이에요. 그 윤태경의 형이 윤덕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에 갖다 바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빼앗기는데 옥새가 필요하잖아요. 그 옥새를 찍어야 되는데 이 순정효 황후가 치마폭에 이 옥새를 울면서 숨겼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이 조선시대에는 특히 이 왕비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큰아버지가 와서 번쩍 그 치마를 들어가지고 옥새를 빼다가 가서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윤덕영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착복을 했는지 그 친인척인 거잖아요. 왕실의 사람으로서 또 친일 매국을 했던 그 앞잡이로서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돼. 조전 옆에 흥복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마지막 어전 회의가 열렸고 이곳이 바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그 가슴 아픈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우리가 해설을 하는데요. 이렇게 역사 문화를 해설을 할 때 그럼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문화적인 것만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려 있는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설도 같이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가 서촌도 이렇게 답사를 다니거든요. 서촌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사직단이 있고 그 뒤쪽인데요. 거기도 이제 카페들도 많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곳이지만 거기에 이런 일제시대의 아픔이 또한 서려 있는 곳인데요. 이것은 바로 윤덕영의 첩실의 집이었다고 해요. 윤덕영이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을 했는지 이 서촌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뭐를 지어놨느냐 하면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놨어요. 이거 어디 유럽에 있는 사진 아닙니다. 어디 서촌이에요. 서촌 지역이 여기서 내려다보면 경복궁이 다 내려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임금보다 더 높은 곳에 그 집을 지어서도 안 되고 99칸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그 독일이라든지 유럽산 자재들, 그 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집을 지어놨어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벽수산장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윤덕영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착복을 했는지 그리고 일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권을 주고 은사금을 받았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이런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여기는 이제 미군들이 잠시 와서 여기서 업무들을 보기도 했고요. 1960년대에 불이 나서 70년대까지 73년에 아예 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지금 터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 앞에 입구 쪽에 있었던 그 기둥이 2개가 지금 서촌 지역에 가면 거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동네 위에 올라가다 보면 윤덕영의 첩실에게 지어준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호의호식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던 곳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박노수 미술관, 지금은 박노수 미술관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 집이 예전에 윤덕영이가 자기 딸한테 지어준 그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벽돌로 되어가지고 아주 큰 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일대 땅을 다 소유해가지고 자기
뿐만이 아니라 이 딸에게 또 첩실에게 집을 지어주고 거기를 타운을 조성해서 살았던 우리 친일 매국노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하면 윤태경의 집, 그 다음에 민영휘의 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한국의 집 아시죠? 남산골 한옥마을에 가면 5채의 한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한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데 이 집들이 다 친일파 집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시대에 이런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궁궐이 아닌 이상에 짓고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친일파의 집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지금 한옥마을에 모아놓고 거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의 그 한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 또 결혼식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날도 가니까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간 날도 결혼 그 전통 혼례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앞에 팻말에다가 그 쓸 때 반드시 친일의 행적들을 기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한 줄 정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일본의 구남도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그 우리를 침략했던 그 세계 2차 대전의 피해국이 그 가해국이었다는 것을 써놓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항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친일 매국했던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나왔던데 보니까 민영휘 무덤을 지키는 그 무덤 관리하는 그 건물이 또 그 강원도 춘천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강원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고가 몇 천만 원씩 1년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4조 얼마를 그 4억 얼마를 썼다고 그게 되어 있던데 그런 그 앞에다가 이 집이 뭐 하는 집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앞에다가 친일 매국 행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혀서 나쁜 짓 하면 나라 팔아먹는 일을 하면 후손 대대로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친일 매국노들을 우리가 또 응징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와 대표적으로 을사오적. 이토 히로부미는 누가? 안중근 의사가 응징을 했고요. 을사오적을 응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을사오적을 응징했던 사람은 바로 오적 암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을사오적을 암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오적 암살단은 자신회라고 하는 그 회를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인영 그리고 오기호 이 분들이 그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더니 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찾아오고 성금도 많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 나인영은 나중에 나철로 이름을 바꿔서 대종교를 중광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1910년대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기산도, 김석항, 김일재 이러한 분들은 일사오적 중에 이근택을 가서 이렇게 그 칼로 찌르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이홍래 그리고 강상원 이런 분들은 권중현을 이제 혼내주러 갔는데 사실은 다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피해를 입히고 총상도 입히고 칼레도 이렇게 찔리기는 했지만 목숨은 정말 즐긴 건지 이 오적 암살단이 다 그 거사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고종이 이때는 풀어주라라고 해가지고 1905년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응징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친일 매국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민영휘라고 하겠습니다. 민영휘는 1852년에 태어나서 1935년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이 사람은 뭐냐? 원래의 이름은 민영준이었어요. 그래서 여흥민씨, 민비 있잖아요. 민비의 대표적인 그 중심 인물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민비의 그 먼 친척이었지만 이 사람이 워낙에 그 많은 친일 행위를 했고 악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다 이 민영이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 등장을 하느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내부에서 이 정부가 워낙에 썩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이 밀란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나라에 군대를 요청하게 돼요. 청나라의 군 파병을 요청했던 사람이 민영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려지면서 이 민영준에 대한 그 원망과 이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름을 민영휘라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휘라는 이름을 따서 나중에 휘문의숙이라는 그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 휘문의숙이 지금 뭐예요? 강남에 지금 엄청 잘 나가는 휘문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휘문고등학교 이사장은 지금도 이 민영휘의 후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처음에 부정축제를 엄청 해요. 이 민씨 척족이었기 때문에 그 명성황후도 엄청난 부정축제도 많이 하고 맨날 그 국고를 굿하는 데 쓰고 탕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지도층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잘 보살피고 정치를 잘 해나갔더라면 이런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청군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이걸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이 많아지고 정치적인 러시아가 힘이 세졌다가 미국이 세졌다가 일본이 세졌다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자본가로 변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영휘에 대한 논문을 검색하면 경제학 관련된 논문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대자본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해서 대표적인 자본가들을 이야기할 때 이 민영휘가 너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영휘에 대한 논문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민영휘는 그 측실, 그 첩들이 엄청 많았어. 그 첩들 중에서 5번째 측실인 안유풍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첩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안유풍이 나중에 풍문여고도 설립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풍문여고는 그 인사동에 그 경복궁 옆에 풍문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다시 다른 그 문화재 무슨 관련된 그 거기로 만들어지고 이 풍문여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 풍문여고의 그 설립자가 이 안유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학계에 이런 친일 매국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교육계에 종사한다 이런 얘기 하기 좋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계가 많이 그 부패하게 되는 요인이 이런 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민대식 그리고 민천식, 민규식이 있는데요. 이 민대식하고 민규식이 이 아버지 민영휘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런 은행계에 재계에 있으면서 은행권을 잡으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린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대식은 한일은행장, 그다음에 이 민천식은 이제 그 이후로 하는 총재까지도 이제 후손들이 하게 되면서 남이섬에 대한 논란 많이 있으신 거 아시죠? 춘천의 남이섬이 친일 후손들이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이 후손들에게서 이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규식은 영국에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지금도 영국 유학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영국 유학을 갔으니 얼마나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희귀한 엘리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은행권에 있으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린 그런 집안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민영휘를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 및 분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이라든지 여기 1909년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이런 데에 이 관련된 기사들이 났는데 그거를 논문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총 16개의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보면 뭐냐면 이 민영휘의 아버지 때부터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 민두호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렸냐면 민철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민철구 뭐냐? 쇠갈고리. 그래서 재산을 이 갈고리로 다 새 갈고리 구라 그래가지고 긁어 모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이 집안이 옛날부터 이 수탈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민용희는 1887년에 뭘 했냐? 평안도 감사를 했어요. 관리상.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피양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냐면 옛날에 평양 지방하고 이 전라도 지방의 그 곡창지대와 거기에 경제적인 이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평양의 그 관찰사가 된다든지 전라도의 그 관리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라가 외세에 휘둘리게 되고 우리나라가 힘을 잃게 되고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민영휘와 조병갑의 탐학이 원인이다라고 대한매일신보에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이야기할 때 전라도 지역의 그 고부 지역 이야기하면서 조병갑의 탐학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평양에서는 이 민영휘가 그렇게 수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 민영휘가 평양도 관찰사로 재임할 때 평남 삼화군에서 토지를 다 누구의 토지를 가져갔다. 누구의 토지를 선산을 가져갔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빼앗긴 민영휘에게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법정 소송이 이렇게 1906년, 9년 그때에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휘가 얼마나 많은 토지를 빼앗았으며 이 토지와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초창기의 재산은 대부분 멀쩡한 남의 그 재산과 이 돈도 그냥 뺏었네요. 돈과 땅을 강탈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력에 등을 업고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돈을 가지고 자본을 형성을 하고 토지를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금융권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기업가로 변신을 하게 되고 이때 부동산 투자, 이 당시에 주식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1930년대 오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일제에게 이런 재산들을 계속 지키고 이권을 유지하려면 일제에 협력을 하고 국방헌금을 내야 되니까 이러한데 막 비행기 사주고 일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민영휘가. 그래서 오죽하면 청나라의 그 위안스카이 있잖아요. 원세계가 야 내가 본 이 조선 사람들 중에 가장 악독한 사람은 민영휘다.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재산만 지킬 수 있다면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리 이런 걸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표독스러운 사람이 민영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친일 매국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사학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이런 데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재산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엘리트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춘천에다가 묘를 써놨는데 거의 왕릉급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성물들도 갖다 놓고 그런 무덤 6기를 관리하는 그 관리사의 집이 오래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옥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다 해서 세상에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고가 거기에 나가고 있다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매국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 논문에 그 우리나라의 자본이 형성이 될 때 자본가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친일을 했던 사람, 그 대표적으로 재산을 가장 많이 모았던 사람이 민영휘인데요. 그 외에도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그 국권 회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감옥에서 옥살을 하면서까지 그 모든 재산을 자본을 형성을 했으면서도 그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결국엔 독립운동가로서 고문을 받으시다가 액하 감옥에서 돌아가신 백산 안희재라는 선생님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산 안희재 선생님은 부산에 백산상회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백번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60%의 그 운영 자금은 백산 안희재 선생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이 백산 상회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그 우리나라와 중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그런 아지트로도 활동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 재산이 결국에는 독립자금으로 다 나가고 일본의 탄압을 받으니까 이 백산 안희재 선생님은 만주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를 설립해? 이제 나는 그만할래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동경성 있는 데서 발해 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농장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주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셨던 그런 그 기업가도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매국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